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AI가 난립니다. 음, 뭐만 해도 AI. 뭐 이제는 거의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뭐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음.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일본에서도 좀 AI 관심 예, 많나요? 일본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그 AI 바람은 불어요. 오, 그래서 여기저기 AI 하는데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AI 갖고 뭘 할 건데 예, 그걸 하게 되면 저는 이제 AI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AI 전문가 분들이 보면 화내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네, 결국 어떤 뭔가를 개발할 때 AI를 연결해서 이게 개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모체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체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어떤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음, 음, 뭐 그러니까 자동차 아, AI라든지 특화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은 일본이 원래 그 기술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엔 보니까 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AI와 결합해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어플리케이션하고 결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그쪽도 AI로 가잖아요. 음, 그런 하드웨어와 결합된 AI 같은 것들은 뭐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오, 학생들도 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예, 챗 GPT에 대해서 써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상당수의 학생들이 그걸 어, 사용해가지고 레포트도 작성한다고 하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이제 숙제 편하게 하려고. 뭐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용해야 된다고 보니까. 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뭐 로봇도 그렇고 하드웨어는 굉장히 이제 발달한 나라인데 예. 거기에다가 AI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가 고민인데 음, 근본이 되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대규모 언어 모델 뭐 LLM이라든지 음, 이런 쪽으로는 좀 미국이 또 선두에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좋게 말하면 특화, 나쁘게 말하면 좀 마이너하게 갈 수밖에 음. 없는 게 현실인 거네요. 근데 결국 LLM 모델 같은 경우에도 네, 언어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학습할 만한 데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겠는가? 일본에 예.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그 구글 번역이 나왔던 그 초창기에는 네. 한글로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되게 지금 어색했었거든요. 지금은 음,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는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음, 일본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저 성경책이 그렇게 됐었잖아요, 처음에. 어, 그래서 성경책이 어려워요. 아,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이 예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아마 네.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게 2019년이더라고요. 네네네. 당시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그게 벌써 5년 전입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AI 관련된 뭐 투자나 개발이나 뭔가 좀 음, 앞서갔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앞서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각 어느 기업이나 다 하고요, 표면적으로. 음, 다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와서 우리가 AI 가지고 뭘 만들었다, 이거 상품화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음, 음, 아직까지 결실을 보기가 좀 네, 그 AI 때문에 뭔가 그 눈에 확 띄는 결실이 일어났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는 해왔고. 그리고 이제 AI라는 게 반드시 어떤 서비스 개발뿐만이 아니라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산업도 발전하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진행은 되고 있죠.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약간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직접 투자로서의 관심은 어때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AI 일단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에 투자도 음, 많이 한다는 게 뭐 외신에 막 보도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은 어때요? 일단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개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직접 투자자가 예, 일단 많지 않고 주로 하는 게 요즘 보니까 예, 그 엔화 환율 하락의 이 원인도 되던데 오늘 신문 보니까 네네네.
개인이 달러를 많이 팔아요. 개인이 달러를 팔아서 아니 엔화를 팔아서 달러를 많이 사더라고. 아. 오늘 늦게 신문에 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해도 예. 자꾸 저기 엔화를 팔아버리니까 음. 그 니사라는 게 있어요. NISA라 그래서 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구자가 있어요. 오. 그런 구자들이 이제 많이 늘려놨는데 그런 걸 통해서 FX 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달러를 많이 사더라고. 저도 몇 번 오히려 권유 받은 적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고 음. 달러가 강세이니 뭐 음. 강세의 자산을 뭐 산다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쪽으로는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궁금한 게 그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일본 증시 많이 오른 게 되게 이제 막 부럽거든요. 예. 밸류업에도 막 성공을 했다 하고 음. 니케이도 막 4만 포인트 넘었었고 물론 이제 좀 조정도 받고는 합니다만 그게 일본 내부에서는 막 뜨거운 관심이 되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막 증시가 사상 최고치 같습니다. 막 이러고. 그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일본에서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일본은 그 일부 매니어들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진짜 그 동네 아줌마들까지 어. 주식 투자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정도가 되면 대충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주식이 만대에서 4만대까지 올라갔지만 네. 그죠? 38,000, 39,000이니까 예. 그렇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거는 주식 가진 사람들 이야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래요. 음,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카페나 식당 가면 다들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고 막 음. 삼양식품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하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 그 않습니다. 1980년대 후반 87년 그 IT 버블 정점의 지수를 최근에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한국에선 대서특필되는데 일본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 근데 이제 오늘 늦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4만 원, 연내 4만 5천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지금 4만을 못 넘어가고 지금 계속 박스권으로 거기에서 계속 좀 조정이 왔다 3만 갔다 8천까지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글쎄요. 그 어쨌든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환율 방어하느라고 지금 일본 정부도 돈 많이 썼잖아요. 과연 저렇게 그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1달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쌌던 게 한 90엔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150엔, 160엔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1.5배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수입 물가 수입해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서민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좋지만 그렇죠. 서민들은 또 힘들 수밖에 기업들만 없는. 좋은 거지. 아. 대신에 물가가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요 근래 물가가 막 3%, 4% 오르고 해서 일본도 요즘에 급여 올려주는 분위기인데 저희도 급여를 많이 올린다고는 올렸는데 네. 급여 올린 거보다 한 원화가 더 올라가가지고 저희 한국 직원들한테는 거꾸로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두 자릿수를 올렸어도. 아 그러네요. 그럼 한국 직원들 한국에서 생활해야 돼서 뭐 생활비를 보내야 되는 사람 입장은 손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어느 나쁘지 정도 않고. 플러스가 됐을 텐데 네. 그냥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기업들이 환율 효과도 보도록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임금도 또 올라가도록 하고 그걸로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오르도록 유도를 했던 게 아베노믹스의 기초였잖아요. 그 효과는 좀 나고 있는 걸 테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효과는 났는데 예. 그게 그 저기 부의 편중을 낳았을 뿐이잖아요. 그 낙수 효과가 제대로 퍼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주가가 4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돈은 벌었겠지만 네.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만 버는 거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거의 한 10년 넘게 준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일본 경제가 잘 나가는 걸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라 경제가 좋으면 예. 그 나라의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그거는. 근데 화폐 가치가 50%나 다운됐는데 그걸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아요.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예.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호재, 예. 실적도 서프라이즈. 그래서 증시도 버블이 아니고 버블 경제를 뛰어넘는 펀더멘털이 받쳐지는 우상향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체감이 좀 그 대기업하고의 어떤 괴리.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기업들은 지금 도산이 코로나 이후에 도산이 지금 사상 최고의 숫자로 그래요? 도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가는 올라가지. 수입 원가는 올라가잖아요. 원유도 올라가고 뭐 모든 원가는 올라가는데 예. 제품 단가는 올리기도 힘들잖아요. 어. 그 급여도 올려줘야 되고 음. 그렇잖아요. 직원도 급여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삼중교를 걷고 하다 보니 코로나 때는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줬었거든요. 네. 대출도 해주고 네. 그렇게 했다가 그 이제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도산 건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기업 도산이 늘고 기업 있다고요? 도산 늘고 있죠. 중소기업 이야, 그러네요. 특히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이 원자재. 원. 근데 기본적으로 원자재 수입 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도 뭐 자원이 많은 그럼. 나라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 중에 일본의 수출 대기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죠. 참 어디나 이게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수출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대기업도 회사에 돈은 많이 쌓이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시장에 푸냐고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술 수지 이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법인인데 네. 본사가 일본인데 미국 법인, 한국 법인 해외에서 벌어서 본사를 보내는 돈이 있는데 예. 그걸 안 보내는 거지. 갖고 있는 거지. 왜 안 보내요? 어차피 자기들도 또 달러로 써야 되잖아요. 아, 그냥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낫지. 예. 그리고 자기들 결산할 때는 그걸 저기 전체 환산해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돈을 굳이 한국 본사 구제에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그 엔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원체 이제 엔화 값이 떨어져 있어서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것도 일본 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차라리 달러로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상황이. 네, 저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예. 제가 이제 주식 같은 걸 전혀 안 하다가 예.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을 일본 주식을 하다가 영 불안해서 미국 주식을 좀 샀어요. 미국 주식을 샀는데 이제 주식 초보니까 미국 주식이 한 70%, 30% 이상 폭락을 한 거죠. 제가 샀을 때에 비해서. 네. 그랬는데 장부를 찍어보니까 벌었더라고 돈을. 예. 왜 벌었나 봤더니 아, 내가 샀을 때 내가 달러로 그 주식을 샀을 때 환율은 120원, 120엔, 110엔이었었고 네. 지금 환율이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익으로 그게 엔화 자산은 막 올라갔더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졌는데 달러 강세 그 엔화 약세가 되면서 달러로 표시한 게 훨씬 더 수익이 되더라. 웃픈 거죠. 그렇죠. 예, 웃픈 거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자본들 중에 어떤 제가 보기에는 그 특이성 자본도 많고 부동산 관련해서 일본 동경 내 부동산들은 상당 부분 외국 자본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저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 자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어느 분 한 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고 그렇죠. 그거 다 알면 다 그 환 투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일본 엔화 가치가 100엔당 뭐 한 950원 깨졌을 때, 900원 깨졌을 때 뭐 이렇게 막 사자 했었는데 지금은 6월 18일 기준으로 100엔당 874원, 875원 요 정도네요. 올라오질 못하고 있고. 저는 엔화가. 개인적으로 엔화가 더 이상 그 가치가 상승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때는 엔화가 되게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었잖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보이면 엔화도 좀 강세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나마 일본이 낫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나마. 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미국이 지금 그 어떤 숫자만으로 보면 미국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숫자만 뭐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인데 네. 나름 일본은 그 자체 자산도 있지만 해외에 예. 있는 자산도 많고 그렇죠. 해외 투자해 개인 놓은 게 보유 많으니까. 자산도 많고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힘들어서 일본 자산은 안전 자산이라고 하시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의 통화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펀드멘털이라 그러나요? 일본이 그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내부에서 바라보는 내부의 모습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인다 그 하더라고요. 많이 보이니까.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좋은 면들만 보이니까. 그런 측면도 네. 있죠. 일의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해가지고 좀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